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제주도에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 일하다 감염된 남성의 3살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왕성교회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체불 임금 문제가 나온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쓰인 100억 원을 포함해 의원 일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사흘 연속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별로 다시 술집 문을 닫고 해변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의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이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으로 다른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돼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남해안에는 100mm 안팎, 서울 지역에도 70mm가 넘는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앞으로도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곳곳에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 전선에 동반된 강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 지역엔 2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부산 해운대 140mm, 지리산 11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도 7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현재 강원 영동과 울릉도 독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장마전선은 주로 저기압과 합쳐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과거 장맛비처럼 넓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내리지 않고 국지적으로 짧고 강하게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 최대 300mm,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에 20에서 60, 충청과 전북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장맛비와 함께 전국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그리고 모든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오전에 남해 먼바다로 물러나겠고 내륙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살인 이 남성의 딸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까지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 5층에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이 남성의 3살 딸도 확진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왕성교회 신도, 이 신도와 접촉한 직원을 거쳐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인과 또 그 교인의 가족까지니까 이제 교인으로 인한 2차 감염 또 그리고 직장 동료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 정도까지가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안양 주 영광교회에서 시작된 N차 감염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포에 사는 20대 여성 신도가 지난 26일 최초 확진된 이후 신도와 접촉자 10여 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산후조리원 직원도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50대 여성이 일한 의왕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포함해 57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회발 감염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종교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밀집하여 대화하거나 찬송, 식사 등을 함께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소모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자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목적을 이렇게 좀 엄밀하게 정해서 군사용어로 쓰면 정밀 타겟을 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을 해서 좀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각 집단 소모임이 방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총 7건입니다. 이 중 5건이 소모임 전파입니다. 종류도 교회와 자동차 동호회 등 다양했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학생 15명을 태우는 대전해고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통학 소모임 학생 전원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집단, 모든 모임이 가능합니다. 이걸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10명 이상 모임의 금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는 3단계 때 조치입니다. 여름 휴가 일정도 손을 봅니다. 민간 기업의 통상 휴가 기간은 7월에서 8월. 이걸 9월까지 연장하자고 각 사업장에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갔습니다. 만일 9월도 통상 휴가 기간으로 하면 이때 가겠다고 응답한 인원이 상당해 휴가 인원 분산 효과가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방학 일정 수정 등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 수가 사흘 연속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점에 달했던 지난 4월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역별로 다시 술집 문을 닫고 해변을 폐쇄하라는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새로운 진원지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28일 애리조나주에서만 하루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3,857명 보고돼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하루 환자 수가 4만 6천 명에 육박한 이후 사흘 연속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4월의 환자 증가세를 능가하는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경제활동 재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7개 카운티에 술집 문을 닫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텍사스주는 주 저녁에 술집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해변 폐쇄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로워드 카운티에 이어 판비치 카운티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에 모든 해변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코로나19 사망자는 12만 5,800명으로 전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미군 살해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미국 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주에 따라 미군 여러 명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나섰고 의회는 즉각적인 보고를 정보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조 특파원, 일단 말이죠.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살펴보죠. 러시아의 사주에 따라 실제로 미군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 연계 무장단체에 대한 러시아의 사주로 아프간 미군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몇 달 동안 체포된 무장단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희생자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에선 2018년 미군 10명이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16명이, 올해는 2명이 희생됐습니다. 러시아의 탈레반 사주 의혹이 실제 미군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대응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어서 사실일 경우 왜 애국을 외쳐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러시아와 탈레반은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네, 케일리 매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당국 내부에서 그 정보가 검증된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검증되지 않은 정보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매커너니 대변인의 말입니다. He has not been briefed on the matter. As I noted, there's no consensus among the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re are, in fact, dissenting opinions. And I can confirm with you right now that there's no consensus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on these allegations. And further, I would just point out, I won't get ahead of the president on actions. 그러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에 신빙성이 없었다는 당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트윗에 썼습니다. 보고도 없었고 정보당국 내 이견이 있다는 백악관 대변인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정보국장과 중앙정보국장의 즉각적인 의회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백인 우월주의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다시 논란이 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를 향해 백인 남녀가 총을 겨눈 영상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주택가에서 남성은 소총을, 여성은 권총을 각각 들고 시위대를 경계하는 모습이 담긴 ABC 보도 영상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남녀의 행동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는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외치는 동영상을 트윗에 공유했다가 비판이 쇄도하자 3시간 만에 삭제한 바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낙태를 옹호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의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5대4로 낙태 옹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찬성 쪽에 섰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선출되지 않은 대법관들이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평가절하하고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불행한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 2차 대유행.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유행의 속도가 더 붙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이러스의 시작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중국에 조사팀을 보낼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 6개월. WHO는 중국에 조사팀을 파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can fight the virus better when we know everything about the virus, including how it started. And we will be sending a team next week to China to prepare for that.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도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This is not even close to being over. Although many countries have made some progress, globally, the pandemic is actually speeding up. WHO는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발언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중 쿵플루란 표현을 쓴 건 부적절했다며 상호 존중의 언어를 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선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인 상당수가 백신을 맞는 것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항체 형성률을 70%에서 75%로 전망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네,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식입니다. 내일 4차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동일 적용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또 미뤄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일로 예정된 4차 전원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합의를 맞춰야 합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미국의 19살 흑인 소년이 또래 2명에게 총을 쏴서 2명 모두 숨졌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인 자신에게 키가 몇인지 물어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시카고의 한 거리, 손에 총을 든 흑인 소년이 뛰어갑니다. 현지 시간 지난 20일 19살 러로이 배틀이 17살, 16살 소년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모습입니다. 숨진 소년들은 사탕을 사러 가게에 갔다가 190cm가 넘는 장신인 배틀을 만났고 키가 얼마냐, 우리도 언젠간 키가 크고 싶다고 말한 뒤 가게를 떠났습니다. 배틀은 이들을 뒤쫓아가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9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년들이 배틀에게 키를 물어볼 당시 언쟁도 벌어지지 않았고 서로 원한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새벽 워싱턴주 시애틀 캐피톨 힐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전거한 곳입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바리케이트 주변 차량에 총을 쐈고 차에 타고 있던 걸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14살 소년도 위중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선 지난 20일에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와병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후계자설 모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북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라 마체고라 대사는 현지 시간 29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가렸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 기 위원장이 대중 앞에 덜 나타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이는 보도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와병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김여정 부부장을 지도자로 준비한다는 관측도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을 높은 수준의 국가활동가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서 후계자설을 힘주어서 부인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에는 1인자인 김정은 위원장만 있다면서 만일 김여정 부부장한테 당신이 2인 자냐고 묻는다면 그는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5년부터 6년째 주 북한 러시아 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가 부임한 뒤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계속돼 왔는데요. 그동안 최선희 외무상 등 북한 내 주요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체고라 대사는 북한 내 동향에 밝을 걸로 보입니다. 그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군 부대 주둔과 비무장 지대 내 초소에 군인 복귀 등이 발표됐지만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전략무기 시험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지난해 12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 노선이 채택됐다면서 북한이 장기간 제재 압박 속에 살게 될 걸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WTO 분쟁 해결 기구가 어제 논의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피소국이 거부할 경우 다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7월 2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7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수사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열기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인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초보다 20조 원이 늘었고 얼마 전에는 단 하루에 4조 원이 넘게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 얘기도 나오고요. 지난 3월 때처럼 주식이 급락했을 때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가운데 85%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말한 내용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8월 말쯤에 집계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원료비도 인하되면서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 떨어집니다. 산업용은 15%, 주택용은 11% 요금이 내려가는데 가구당 요금으로 생각해보면 한 달 평균 여름철에는 2,000원, 겨울철에는 8,000원씩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부산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동구 초량동의 한 병원 건물 지하 2층 기계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펌프를 동원해 빗물을 밖으로 빼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8살과 9살 어린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서 새벽에 산속에 버려두고 온 4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맨발로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내에서 폐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쌓이자 정부가 오늘부터 폐플라스틱 4종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적체 상황을 개선하고 질이 낮은 폐플라스틱 수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8월에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규모를 대폭 줄여서 관객 없이 진행이 됩니다. 모든 상영작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이 저작권 분쟁이 생겼습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2차 저작물 관련 사업이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만화 원작자들이 관련한 출판사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수 웹툰인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가 14년 만에 완결이 됩니다. 5,045일 동안 한 번도 휴재나 연재 시간 지각이 없었다고 하죠. 조석 작가는 마지막 화에서 다 그렸다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웹툰을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심사를 거쳐서 10월부터 소집이 되고 군사훈련 없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복무하게 됩니다.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원래 어제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전 회장 측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 더 미뤄졌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든 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와 부산 2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23도,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라크 신도시 건설 현장에 파견됐던 한화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습니다. 공사는 중단됐고 직원들은 격리됐습니다. 현장에는 아직까지 한국인 직원 150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던 한화건설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가 현지 시간 27일 숨졌습니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이 씨는 이달 중순 발열과 폐렴 증상을 보여 바그다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 씨는 현재 바그다드 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보건당국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공사는 15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노동자들은 모두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한화건설 측은 한국인 3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했고 이들 가운데 150여 명은 이미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귀국한 직원들은 국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7명이 한화건설 소속이고 나머지 3명은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한화건설 측은 전세기 편이 마련되는 대로 이라크 현지에 남아있는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장안휴게소 전방 500m 지점에서 56살 남성 A씨가 몰던 모하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도로 옆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지난 28일 새벽 1시쯤 시흥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든 사실이 적발되자 달아난 경찰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 요원이 파악한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A씨의 거주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새벽 1시 40분쯤 귀가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한 BMW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면서 버스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1시 반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승객 4명이 넘어졌고 이 중 70대 여성이 허리와 머리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범죄가 줄어든 나라도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치안 공백을 틈탄 마약 조직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 새벽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들 가운데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멕시코시티 치안장관이 타고 있던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치안 장관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나가던 시민과 보안 요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총 1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Un grupo de sujetos a bordo de una camioneta de 3,5 toneladas atentó contra el vehículo en el que viajaba el secretario de Seguridad Ciudadana de la Ciudad de México, Omar García Harfuch, quien resultó con heridas leves. Se encuentra en este momento fuera de peligro y siendo atendido oportunamente en un hospital de la Ciudad de México. Desafortunadamente, 2 elementos del equipo de seguridad del secretario perdieron la vida. 현지 시간 지난 25일에는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마약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1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약왕으로 악명이 높은 엘 차포가 이끌던 조직원들이 같은 조직의 2인자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6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였고 현장에서는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치안 장관의 발표입니다. Mira, claramente hay una pugna entre grupos de la delincuencia organizada en esa área. Estamos sumando esfuerzos con la federación, que es el ámbito de competencia. Para que se den una idea, del 29 de mayo a la fecha, hemos asegurado 40 armas largas, dentro de las que se destacan 5 ametralladoras Mini-Me, 2 Barrett y 4 aditamentos lanzagranadas, 10 granadas de diferentes tipos, 35.612 cartuchos y 24 vehículos. En esa área de Tepuche únicamente.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직까지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약 조직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주권 침해라는 멕시코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왕 엘 차포 아들의 석방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 se tomó la decisión. Yo ordené que se detuviera ese operativo y que se dejara en libertad a este presunto delincuente. Habló al día siguiente o a los 2 días el presidente Trump para ofrecer apoyo. Entendió de que nos correspondía a nosotros atender estos casos como siempre.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마약 카르텔이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 뿌리 깊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명호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문제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나 정부 조직과의 결탁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멕시코는 OECD에서 노동 시간이 최대로 길고 그리고 임금은 실질 임금은 최저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것과 더불어 봐야 되는 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의 역사가 상당히 깊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20배가 큰 국가인데요. 1980년대에 전국 조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에서처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국 조직이 해체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엘 차포 등등이 잡혀가면서요. 네. 그리고 94년도에 나프타가 체결되면서 농업을 비롯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육로를 제외하고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생산된 코케인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굉장히 성장해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뿌리 깊게 성장해 왔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고, 그리고 지방에 또한 세력을 탄탄히 두고 있다는 것이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죠.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하면서부터 이 마약 카르텔 문제에 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뉴스가 카라반 등등 불법 이민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미국 멕시코 장벽 설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마약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작년 19년 11월 5일에 있었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미국 일가족이 사망하면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IS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특전대가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구자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다른 국가의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두 국가 멕시코와 미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아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약 카르텔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빈 곳을 마약 카르텔들이 메꾸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조치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마약 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마약 카르텔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적인 환경, 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약 카르텔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호 부산외대 교수였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34,500여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중 70%가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 1위에서 5위까지도 모두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멕시코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250억 원에 달하는 체불 임금 문제가 나온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저희가 집중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가족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는 했는데 논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딸과 아들이 만든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1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임원이 대신 대독을 한 이상직 의원의 입장문, 먼저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건 이상직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의 이스타항공 임원이었습니다. 입장문도 대신 읽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기로.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한 사람은 아버지가 다 하신 건가요? 이상직 의원이 기업 승계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그 차입금 혹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로 그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다. 사측은 근로자 대표단을 기자회견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헌납하기로 한 통통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안 부끄럽냐? 직원들한테! 부끄러운잖아 임마! 직원들 팔아먹고 얼마나 가는 거야? 임원들이 대신 읽은 입장문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의혹들이 있는 부분을 덮기 위해서 헌납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 관심을 잠시 벗어나고자 하는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밖에 이스타항공은 누구 건가라고 다시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씨가 대표로 있는 BD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7.7%는 헌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회사는 홀딩스에 이은 2대 주주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상직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지분은 헌납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내용 방금 들으셨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5년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당시에 이 형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상직 의원이 대부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 소식은 어환희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타항공의 지분 구조도입니다. 이스타홀딩스 다음으로 BD 인터내셔널이란 곳이 2대 주주로 돼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본사 주소로 찾아갔더니 이스타항공 사무실이 나옵니다. 사무실도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경일 대표에게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지금도 BD 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지금 저 지금 어떻게 돼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활동 그런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지워야 되는데 그걸 안 지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 대표님 거기 BD 인터내셔널이 지금 주요 주주로 지금 이스타항공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모르셨어요? 지금 뭐 전혀 내가 그런 걸 관여를 않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저는 걔가 지금 많은 게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인척들의 명의를 총동원한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과거 동생 이 의원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이상직 의원 아들의 골프 코치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7천만 원 넘는 돈을 줍니다. 1998년생 현재 22살의 아들은 지주사 지분 66.7%를 보유한 사실상 오너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상직 의원의 전 부인을 임원으로 등록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합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이들의 채용은 가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돈 수백억 원을 이 의원 관련 회사에 지원하면서 자신이 경영한 회사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의 동생인 이상직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 차례 지적합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또 하나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이상직 의원을 대신해서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서서 수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황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여당 김현정 부대변인과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위원장이 나눈 통화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도대체 뭘 얻고자 이거를 하자는 거죠? 저도 이상직 의원한테 한참 얘기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DD 성사 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110억 원 얘기가 나옵니다. 저기 110억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110억 원만 받는 협상을 하자는 이 의원 측 제안을 거론한 겁니다. 매각 협상 대상인 제주항공에도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요구도 합니다. 이스타 노조에서는 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전형적으로 나서라 제주항공도 이렇게 하는 입장 표명 한번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노조는 오너 일가의 명분 쌓기용 협상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상직 명분을 쌓아줘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목표가 이상직 의원이네. 조합원이어야지 조합원. 조합원이 목표가 돼야지. 논란이 커지자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체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의로 중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당도 부대변인 개인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 문제에 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엔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직자가 노동자들의 편에서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사태를 촉발시킨 의원의 편을 들다니. JTBC 황예린입니다. 한 달을 끌어온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나머지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와서 위원회들을 출범시켰습니다. 왜 협상이 깨진 걸까요?
먼저 여당의 설명을 최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견차를 좁힐 줄 알았던 두 당의 원내대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난 지 30분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을 통합당에 돌렸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에 가합의까지 해놓고선 말을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2년 뒤 법사위원장 배정을 다시 논의하고 윤미향 의원권 국정조사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청문회까지도 수용했는데 통합당이 판을 엎었다는 겁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미래통합당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남아있던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선출됐습니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건 지난 12대 이후 35년 만입니다. 이걸 놓고 비판도 나오자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였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듯 당장 3차 추경안 심사를 각 상임위별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금요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연날에 맞춰 3차 추경을 위해 국회가 응답하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한국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임위 일반위원 배정도 안 하고 일단 버티겠다는 입장인데 뚜렷한 원내 투쟁 방법이 없다는 고민도 감지됩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조금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통합당은 가합의 같은 건 없었고 2년 뒤엔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와신 상담을 주문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장이 임의로 짜놓은 상임위 배정에도 반발하면서 일제히 사임계도 냈습니다. 제가 어떤 상임위에 배정된지 아십니까? 여러분한테 배달된 배치표에 있습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3차 추경안 국정감사까지 모두 불참하자는 강경론도 쏟아져 나왔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 대책을 마련하진 못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으로 거론돼 온 정진석 의원은 여당의 폭거에 반대하며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부의장 한 명이 공석이 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최종 결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에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입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가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런 네. 얘기까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결렬이 됐어요. 예.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야당의 정치적 목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사실 법사위원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내걸었거든요. 사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요술방망이인가요? 네. 법사위원장만 차지하고 있으면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은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각 상임위마다 다 차지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이든 쟁점 법안은 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기껏해야 지금 법사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90일짜리예요. 네. 90일짜리 이 거부권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전략. 이것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럼 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여당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큰 책임은
일단 그러니까 이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좀 더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법안들이 법사위원장한테 막힌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90일입니다. 그런 정도를 참을 수 있는 정치적 여유와 관용과 포용은 발휘할 수 없나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차 추경이다 여러 가지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이 좀 더 정치적 관용과 포용과 여유를 보이면서 야당을 껴안고 갔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네. 얘기를 할 때 이런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처럼 다수당이 의회직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수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민주당에 주어진 정치적 타이틀이 정치적 책임감입니다. 네. 이제는 모든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까지 지금 여당이 단독적으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3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들 착착착착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일방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 보수 야당을 지지했던 41% 플러스 다른 야당을 지지했던 네. 나머지 표수가 거의 절반을 넘어요. 이 민심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당 일방적인 독주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네. 그 법안이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 이 생산된 여당의 단독 처리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이제 국민적인 공감과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더 큰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이 여당의 독식 이 부분 자체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네. 이 부분을 차라리 이번에는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가면 여당이 가면 상임위원장 다 갖고 와라. 그러면서 저는 하나 조건을 더 내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네. 든다는 것이 뭐냐. 미국처럼 그러면 우리가 법제화하자. 그럼 4년 뒤에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년 뒤에는 다수당 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구성할 때마다 개원할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정치적 진통과 소모는 저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번에는 아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당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때 말이죠. 네. 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네.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의원들도 불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 32년, 그러니까 지금 그 13대 국회부터 따지면 32년 동안 네. 유지돼 왔던 여야 의석의 그러니까 그 의석수에 따라서 나누는 그러한 이 전통이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닐까. 저는 뭐 이 정의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같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법여권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정의당의 이러한 말 한마디 자체가 주는 울림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당은 귀에 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 이제 뭐 모든 국회 의사 일정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여당의 이렇게 단독 국회 원구성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장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임위원회 다 배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 어제 바로 이 상임위원들이 각자 맡은 상임위원들이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임계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전면적으로 국회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마 3차 추경 정도는 여당 단독으로 하도록 내버려 둔 상태로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저는 여당이 좀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어제
이 16개 상임,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그러니까 정보위원장 빼고 17개는 다 마무리를 했지만 3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애초 야당에게 배분하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장 돌려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되물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뭔가 지금 정치적인 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그걸 통해서 민심을 얻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것을 계기로 수사심의위원회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온 교수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18년 MBN에 출연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기업이 결정해 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면 거기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삼성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6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었고 이 때문에 김 교수가 참여한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15명의 현안위원은 250명 이내의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뽑힙니다. 시민위원 2명이 추첨을 지켜봅니다. 김 교수도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과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회의 당일에 명단을 받아 적절성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으로 수사심의위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막으려 심의위는 통상 당일에 결론을 내왔습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은 수사에 1년 7개월 이상 걸렸고 수사 기록은 20만 쪽에 달합니다. 표결권을 쥔 위원들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9시간 만에 논의에 끝냈습니다. 검찰과 삼성 측이 각각 낸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70분간의 프레젠테이션만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의위는 이 정도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천재라 불린 예술가들이 겪었던 고뇌는 과연 무엇이었을지 두 편의 뮤지컬이 오늘 무대에 오르는데요. 먼저 베토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왜 내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나의 정력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네, 올해로 탄생 250주년이 된 베토벤과 만날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동경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시대를 초월했던 작곡가 베토벤이지만 귀가 들리지 않게 된 뒤 또 다른 베토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된 조카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비창, 월광 소나타 같은 우리 귀에 익숙한 베토벤의 명곡을 변주한 곡들을 두 피아니스트의 라이브 연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해를 견뎠네 보기 드문 장인이 다행히 알아보고 베어다가 검은 고를 만들었지. 네, 허난설원이 노래하는 자신의 시입니다. 뮤지컬 란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쓴 시들이 갇혀있지 않고 멀리 날아가길 바랐던 천재 시인 허초희, 그 시를 알아봐준 스승과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동생 허균, 그들이 있어서 자신을 버린 세상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국악과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녀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예술가의 천재성 그 자체보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준 두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이 된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너무 반갑지만 또 가격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가 가격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윤 기자,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미국에서 민간 보험에 가입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경우 렘데시비르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375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렘데시비르 1회 복용 가격은 공공보험 가입자는 380달러, 민간 보험 가입자는 520달러로 책정됐는데요. 치료에 5일이 걸린다는 가정에 따라서 민간 보험 가입자는 우리 돈으로 375만 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81만 원이 든다고 계산됐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0년 초에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렘데시비르를 복용하면 회복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줄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길리어드 허가를 받을 인도의 제약회사들이 우리 돈으로 120만 원 미만의 복약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이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가 시행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내일부터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를 시행합니다. 이 조례에는 혐한 시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요,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감을 조장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표하면 시장이 중단을 권고합니다. 또한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중단 명령을 내리고 위반하면 우리 돈으로 벌금 5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혐한 시위 중단 명령을 어기면 개인이나 단체 이름과 주소가 공개가 됩니다. 일본에서 혐한 시위 처벌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벌금형 수위가 높지 않지만 처벌이 가능한 첫 법규인 만큼 억제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지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오늘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의 준원 특혜를 미 상무부 규정이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에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밤사이 전국적으로 많은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교회 곳곳에서의 코로나 감염이 가족과 직장 동료 등으로 퍼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발 감염 사례로 보이는 현대카드 사옥 세 번째 확진자의 3살 딸도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나온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했지만 이 의원 일가 의혹의 핵심인 100억 원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돼 직원들 임금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